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중량만 8톤이 넘는 한국의 괴물 무기가 등장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 방산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호 탄도미사일이 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오늘은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소형 핵에 버금가는 막강한 위력을 가진 현무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무호는 한국형 삼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우리 군의 최종 목표인 적의 벙커를 폭파시키는데 매우 적합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북한과 중국의 군사시설은 땅속 깊은 지하시설에 위치해 있어 지상에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더라도 치명타를 입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벙커버스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는 결국 우리 군의 최종 목표가 적의 기지를 날릴 수 있느냐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현무호도 유사시 북한 수뇌부가 집결하는 전쟁 지도부와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강화될수록 그만큼 방호벽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북한의 3m 높이의 초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북한의 지하 벙커는 화강암 지역을 굴착해 설계한 것으로 핵무기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뿐 아니라 평양 지하철은 평균 깊이가 100m에 달하는 등 북한 전역이 요새화돼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전에 최소 6,000개 이상의 지하시설물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무호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핵무기와 비슷한 파괴력을 낼 수 있게 설계된 고중량 미사일로 최소 300km 이상 마하 10의 속도로 날아가서 지하 100m보다 깊은 갱도나 벙커 등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재래식 탄두이지만 9톤 정도면 어지간한 저위력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2월에는 안흥 시험장에서 현무호 고위력 탄두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국군의 날 국방부가 공개한 현무호의 시험 발사 영상을 보면 해당 미사일의 탄두 부분은 쐐기처럼 뾰족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이는 유사시 100m 이상 깊이의 지하시설과 지휘 벌커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목할 점은 전시 임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바꿔 끼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개된 쐐기식 벙커버스터형 탄두 외에도 엄청난 수의 자탄을 쏟아내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하는 확산탄두, 폭발 시 초고열 및 초고압으로 주변의 지상 지하시설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리는 열압력탄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현재로서 현무호는 우리가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끝판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의 한 국도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이 국내외 밀덕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 4월 한 일반인이 지역 한 국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군용 위장 무늬로 도색된 트레일러가 담겼습니다. 미사일은 탑재되지 않았지만 기립 발사대 부분이 위장망으로 가려진 모습으로 분명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 TEL이었습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선 TEL 사진이 삭제된 상태이지만 다름 아닌 이 사진에 이목이 쏠린 건 TEL의 바퀴 개수 때문입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 트레일러의 바퀴는 총 12개였는데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럭까지 포함하면 TEL의 바퀴 수는 16에서 18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국내에서 식별된 그 어떤 미사일 발사 차량보다 차체가 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인 현무-2C 발사 차량은 바퀴 10개로 구성됐는데 이번에 우연히 모습을 드러낸 TEL은 이보다 1.5배 이상 큰 거대한 미사일을 탑재할 신형 발사 차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탑재될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가 바로 현무호로 현무-2가 등장한 이후 20여 년 만에 개발된 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이라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실전 배치된 현무-2도 미국의 에이테크스나 러시아 이스칸데르 등 동급 단거리 전술탄 도미사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세계 최정상급 전술탄 도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무-2는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미사일 중에선 최초로 전방에 전진 배치하지 않아도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300km급 사거리를 지녔고 탄두 중량 역시 1TU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무-2B는 탄두 중량은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주요 전략 시설이 있는 평안북도와 자강도, 함경남도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사거리를 500km로 늘렸습니다. 2017년부터 실전 배치된 현무-2C의 경우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현무-2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만 해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라는 족쇄 때문에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발전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당시 한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담판으로 사거리 제한을 800km로 연장하고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른바 트레이드오프 방식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합의 덕분에 한국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 미사일 또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ET 미사일 같은 고중량 고체 연료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2017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추가 개정으로 사거리 800km 안에선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졌고 재작년엔 사거리 탄두 중량 제한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이 고체 연료 방식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길이 열린 겁니다. 미사일 족쇄가 풀린 한국은 이른바 현무호를 비롯해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해 ADD는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신 탄도미사일 현무호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무호는 현무사처럼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는 없지만 공격받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핵무기와 다름없는 가공할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TEL이 실제로 현무호를 탑재하는 플랫폼이라면 이 미사일은 단거리 전술탄 도미사일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조금씩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현무호는 그야말로 괴물과도 같은 성능을 지닌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기존의 현무사 시리즈도 동급의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크고 강력한 축에 속했는데요. 현무사 제원은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의 범주를 크게 뛰어넘은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길이는 10m를 조금 넘고 직경은 1m 안팎입니다. 그리고 현재 알려진 현무호의 길이는 최소 16m, 직경 1.6m, 발사 중량은 36T에 달하고 일단 추진체의 추력은 75TF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대륙간탄 도미사일로 13,000km 사거리를 자랑하는 미니트맨이 제원이 길이 18.2m, 직경 1.7m, 발사 중량 35.3T, 일단 추진체 추력 80TF인데요. 이를 감안하면 현무호는 크기와 발사 중량, 추력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미국 ICBM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무호의 사거리는 600km, 탄두 중량은 8에서 9톤으로 60m 두께의 콘크리트를 뚫는다는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 폭탄 GBU-57보다는 가벼운 것으로 보입니다. GBU-57은 최대 20km 고도에서 자유낙하 방식으로 목표물에 명중하는 반면 현무호는 1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마하 10 이상 속도로 표적에 내리꽂힌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무호의 경우 탄두 자체의 파괴력도 크지만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두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시설을 초토화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핵무기 같은 위력을 내는 재래식 무기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특히나 현무호 추진체 성능은 탄두 위력을 1T 안팎으로 줄일 경우 ICBM에 준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미 다단 로켓 기술을 충분히 갖춘 한국은 현무호 개량으로 3단 추진체 방식의 ICBM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존 현무호의 탄두를 줄이는 간단한 방식으로도 5,000km 이상 사거리를 구현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 사거리라면 주변 적성국의 주요 전략 거점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무호에는 각종 신기술이 적용됐는데 대표적으로 INS와 GPS가 결합된 유도 기능으로 GPS가 완전히 무력화돼도 유도가 가능한 최신 레이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탄도미사일 특성상 레이더가 1000도 이상인 고열을 견디고 레이더파를 투사하려면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ADD와 한국재료연구원은 고온에서 안정적으로 레이더파를 투과할 수 있는 질화교소 비산화물 계열의 소재를 개발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호이 올해부터 본격 양산된다는 소식인데요.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된 현무호는 올해 말부터 양산에 돌입합니다. 이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훈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사일 사령부 예하부대에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군이 보유할 합동화력함에도 현무호를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한화오션이 MADEX 2023 공개한 합동화력함은
대형 이지스 구축함 크기인 배수량 8,000티급으로 길이 150m, 폭 20여m에 달합니다. 이렇듯 현무5의 본격적인 양산 소식이 들리면서 그 다음 단계인 현무6 RCS 연구 또한 착수할 것으로 보이면서 북한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는데요. 지하에 숨어든 북한 수뇌부를 가루로 만들 현무5가 전력화될 날이 머지않은 만큼 이제 한국은 재래식 미사일 전력으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의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이 해외 곳곳에서 상당히 인정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시아에 이어 유럽,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4개 대륙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전 세계 4대륙을 지배하게 된 한국의 미사일 시스템의 활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방산협력 상징으로 꼽히는 천무 발사대가 폴란드에 실전 배치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20일 경남 창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생산 공장에서는 짙은 녹색으로 칠해진 직사각형 상자 모양의 미사일 발사대가 모습을 드러내 전운이 감돌았는데요. 한화에 따르면 이 발사대는 폴란드에서 최종 조립돼 전선에 배치될 예정으로 폴란드와 작년 10월 기본 계약을 체결한 후 9개월도 안 돼 생산됐습니다. 계약에서 생산까지 보통 2-3년 걸리는 일을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단기간에 해낸 겁니다. 다연장 로켓 천무는 한국과 폴란드 방산 협력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폴란드의 경우 한국 엔지니어들을 데려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천무에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앞서 주한 폴란드 국방무감 마르티슈니스 대령은 천무는 폴란드 육군에 역량을 제공하고 유럽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끈끈한 협력의 증명이고 앞으로의 협력을 위한 시작이자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폴란드로 출하된 천무 발사대는 폴란드 방산기업이 생산한 차량 현지 사격 통제 시스템과 합쳐진 후 폴란드 동부 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기계 화사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4월에도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천무 이문을 도입한 모습을 공개하면서 사우디와 방산 협력이 긴밀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사진에선 천무 MLRS의 사우디 육군 상징과 함께 878과 885번호가 각각 찍혀 있어 실전에 배치됐다는 사실이 외부에 처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호주에서도 천무 실사격에 너도 나도 감탄하며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합니다. 최근 호주에서 진행된 2023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서 천무 실사격 시연을 보게 된 호주의 포병 장교들과 더불어 군 당국 관계자들이 감탄을 자아낸 건데요. 탈리스만 세이버는 미국과 호주가 주도하고 한미일 등 13개 동맹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으로 이번에는 무려 3만 병력이 참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훈련에 한국은 해병대 대대급 병력이 처음으로 참여해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과 구축함인 문무대왕함, K9 자주포와 천무, 한국형 상륙 돌격장갑차, 마리논 상륙기동 헬기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K9 자주포와 천무의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는데 고성능 미사일 무기인 천무를 해외에서 열리는 연합훈련에서 실사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천무 사격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13개국의 군 지휘관들은 탄성을 자아내며 천무야말로 미국 주도의 지대함 타격 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천무는 최대 사거리 45km의 230무유도 로켓 12발과 최대 사거리 80km 이상의 로켓 12발을 탑재해 미국의 하이마스와 비교되는 무기체계로 대함저지 사격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천무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노출해 방위산업 수출에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10km 더 가고 로켓 6발이나 더 탑재해 위력이 상당하지만 가격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해 많은 전 세계 국가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실제로 2023 탈리스만 세이버의 훈련전 대장인 데미안 힐 호주 육군 준장은 천무의 성능이 매우 훌륭하다며 포병 장교로서 천무 실사격 시연을 보게 돼 정말 기쁘다며 벅찬 반응을 보였습니다. 힐 준장은 한국은 이번에 K9 자주포와 천무를 호주에 처음으로 배치해 실사격 훈련에 참여했다며 이들 통해 지역 파트너들과 상호 운용성 향상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탈리스만 세이버에 상당한 규모로 참가한 건 한국과 호주 양국의 국방관계 성장을 보여주는 가시적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천무를 통해 한국과 호주의 안보 분야 밀착이 강화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천무 말고도 사실 한국에게는 또 다른 비밀 병기가 존재합니다.
바로 국산 함대함 미사일 해성으로 최근 콜롬비아 해군이 한국에서 도입한 해성이 단 한 발로 표적 함정을 격침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콜롬비아 해군은 호위함에서 해성 미사일을 발사해 표적함을 격침하는 영상을 지난달 23일 SNS에 전격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표적함을 격침하는 모습에 예상보다 위력이 커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영상에서 해성 미사일 한 발은 발사된 뒤 표적함 상공에서 수직으로 고속 낙하, 표적함에 명중한 뒤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에 따르면 흔적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파된 표적함은 이내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중남미 해군 다국적 연례연합훈련 유니타스 2023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해군이 카리브 일대에서 실시된 해상훈련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에서 해성 미사일이 표적을 격침해 활약하자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현지 언론에서는 대서특필될 정도로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콜롬비아에 수출된 해성 미사일은 2019년에도 콜롬비아 해군 훈련 중 표적 함정을 격침하는 데 성공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엔 더 강한 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해성은 콜롬비아 해군 훈련 중 발사에 실패해 논란이 된 적도 있지만 국내 업체가 아닌 해외 업체의 오류로 판명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런 불명의 이슈도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번 훈련을 비롯해 콜롬비아는 해성 미사일의 위력과 성능에 엄청나게 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대 사거리가 150km에 달하는 해성 대함 미사일은 북한군 유도탄 고속정에 탑재된 스틱스 대함 미사일에 비해 4배 이상의 긴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또한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면에서 5m 정도의 저고도로 무리를 스쳐 날아가는 해면 밀착 비행 즉시 스키밍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재공격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국내에서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비롯해 한국형 구축함 및 신형 호위함,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 등에 실전 배치됐는데요. 이렇듯 세계적인 대함 미사일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가진 해성은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능 면에서 경쟁 대함 미사일들을 능가하면서도 거기에 더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 ADD에 따르면 해성을 기반으로 전술함대 지미사일도 개발된 상태입니다. 전술함대 지미사일은 적 연안 근접 표적과 지상의 주요 전술 표적을 타격하는 공격형 무기로 장갑 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자탄 수백여 개가 분산돼 폭발하면서 축구장 2개의 면적을 그만큼 해성의 위력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이번 콜롬비아군에서 공개한 영상을 통해 전 세계 방산업계에 다시 한번 위력을 입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거라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방산업계에 또 다른 한 획을 그을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한국이 개발한 함대공 미사일이 최초로 해외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입니다. UAE에서 한국에 직접 러브콜이 들어온 건데 해당 사업을 수주할 경우 외국산 전투함에 국산 함대공 미사일이 통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프랑스 매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최근 하나와 LIG넥스원이 프랑스 나발그룹이 UAE를 위해 제작한 고원드 2500 초계함에 탑재할 미사일 장착 사업에 도전장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업에는 이미 유럽 방산 그룹 MBDA와 UAE 방위산업 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중경제위원회가 공급 계약을 협상 중인데 한국이 입찰에 참여한 겁니다. 국내외 방산업계에서는 UAE 미사일 수주전에서 MBDA의 출발이 처음엔 유리했다는 평가지만 무기 금수 조치로 인해 수출이 힘들어 한국이 사업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0년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국이 유엔의 리비아 무기 금수를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서 MBDA의 UAE 미사일 수출이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시스템과 LIG넥스원이 UAE 함대 공미사일 수주전에 참여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LIG넥스원 주도로 국산 함대 공미사일 해공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LIG넥스원에 따르면 해공은 미 레이시온이 개발한 RIM-116램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음속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최대 20km 떨어진 항공기나 미사일을 격추합니다. 더구나 최근 방사청은 2027년까지 해공 2차 양산을 위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UAE 수출에 힘을 실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차 양산을 통해 함정 생존성과 직결되는 근접 방어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방사청에 따르면 해군 호위함 구축함 등에 순차적으로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앞서 UAE에 미사일을 수출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높은 국산 화율을 바탕으로 미사일 무기들 전력화해 우리 해군력에 큰 보탬이 되는 걸 넘어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 우리 무기를 수출하는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한국산 자주포 K9를 구매한 국가들이 얼마 전 핀란드 헬싱키에 모여 국제 규모의 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5일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K9 USERCLUB라는 모임이 개최됐습니다. 그 이름에도 알 수 있듯 전 세계에서 K9 자주포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모여 실전 운영 노하우를 교류했는데 올해로 벌써 3회째에 이른 이 이례적인 모임은 한국을 비롯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등에서 50여 명의 군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미국 역시 옵저버로 참여했는데 50여 명의 군 대표단은 자국에 배치된 K9의 특징과 운용 현황, 포병 전력 운용 개념 및 발전 방향 등을 발표하며 각국의 K9 운용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당연히 K9 생산국이면서 운용국이기도 한 한국도 참여했는데 방위사업청은 이 자리에서 새로 개발 중인 차기 자주포 모델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9의 차기 개량형 모델인 K9AE와 K9A3의 향후 10년간 개발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죠. 우리 K9A는 자동 포탄 공급 장치를 통해 현재 분당 6발인 발사 속도를 최대 9발로 개선할 계획이며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도 대폭 높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9 제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K9 자주포의 예비 부품 공급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 규모의 모임이 가능한 건 K9의 시장 지배력 때문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KIDA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운용 중인 중형 15만 2155구경 자주포 16종 중 K9 자주포의 시장 점유율은 36%로 1위입니다. 2010년 이후 전 세계에서 거래된 155 자주포 401문 중 K9이 626문으로 45%를 차지하기도 했죠. 이번 모임은 K9 무기 운용국들이 군사 정보를 공유해 군사협력 협의체 성격을 갖게 됐다는 분석과 함께 추가적인 무기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K9이 진짜 자주포계의 괴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떠돌고 있습니다. 그간 K9 수출의 유일한 장애물이었던 파워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더 이상 독일의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독일은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5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텃밭이었던 중동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많은 무기를 팔아왔죠. 그러던 2017년경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알 투아이질이 경제차관은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독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며 무기 판매 요청으로 독일 정부의 문제를 안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독일 내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등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의 반대 세력 공격이나 내전에 사용되지 않게끔 확인한 후 무기 수출을 허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죠. 그런데 이 때문에 피를 본 국가가 한국입니다. 보통 중동은 무기를 수입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비밀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019년 연말 무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UAE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수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최종 수출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왜냐면 독일이 UAE에 대한 금수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K9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한국산인데 독일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에 왜 영향을 받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면 K9 자주포의 파워팩, 즉 전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파워팩 엔진 변속이 한국산이 아니라 독일 MTU, FRI, DRICHSHAFEN 검 제품을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무기 수출국은 자신들의 기술 또는 제품이 사용된 무기가 테러나 내전 등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재수출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K9의 심장인 파워팩이 독일산이기 때문에 이를 수출하려면 독일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그러나 독일이 UAE에 대해 금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큰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최종 수출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고 또한 언론인 자말 까슈꾸지 암살 문제에 UAE가 얽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꾸준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비판적인 칼럼을 써오던 언론인 자말 까슈꾸지는 2018년 쥐도 모르게 암살당했는데 일각에서는 까슈꾸지의 적의를 품은 UAE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조해 그의 뒤를 캐기도 했고 암살범들을 태운 비행기가 UAE 두바이를 경유했다는 점을 들어 암살 배후에 UAE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사우디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독일의 입장에서는 사우디 그리고 UAE에 금수 조치를 시행할 명분이 충분하죠. 하지만 피는 한국이 받습니다. K9 자주포 엔진은 1999년 신형 자주포 전력화 계획에 따라 STX 엔진이 라이선스사인 독일 MTU로부터 들여와 국내에서 생산해 300여 대를 공급했고 터키와 인도, 노르웨이, 폴란드 등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 600여 대를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대한 시장인 중동 시장에 수출하려 해도 독일이 금수 조치를 이유로 수출을 거절해버리니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독일이 난감해졌습니다. 왜냐면 한국이 국산 파워팩을 완성시켜버렸으니까요.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 방산 전시회 월드 디펜스 쇼 2024에 우리 K9 자주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K9 자주포가 전시회에 나간 게 그리 신기할 일이냐 말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 전시회에 소개된 K9는 최초로 국산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STX 엔진이 K9 자주포용 1.0마력 엔진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한 건데요. 이 엔진의 핵심 기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1로 호환할 수 있는 설계 기술입니다. 1000마력급 엔진의 기본 성능 및 핵심 부품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으며 K9 개발 엔진 성능 평가를 통해 독일 MTU 엔진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엔진 성능임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외에도 K10 탄약 운반차, AS-21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 등에도 전부 호환이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는 부품의 국내 개발을 통한 기술 독립입니다. 그간 MTU 파워팩을 썼기 때문에 중동으로의 수출에 제약을 받아왔지만 이제 기술 독립에 성공했기 때문에 K9의 중동 수출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STX 엔진 관계자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여럿 있다. 중동 지역을 포함해 다양한 지역에 수출된다면 최소 0대 이상의 수출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파워팩에 기대를 품는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일례로 중동 지역에서 K9의 기술 도입 생산 중인 튀르키예의 T155 FIRTIN 에이프르트나는 독일제 파워팩을 장착하고 있는데 독일의 수출 규제로 꼴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며 K9 200문과 K10 100대를 계약한 이집트도 독일산 파워팩 장착이 곤란해지던 찰나에 STX 엔진의 파워팩을 사용할 수 있어 수출에 벌써 날개를 달았습니다. K9의 발전은 단순히 파워팩의 국산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거리를 대폭 연장할 수 있는 탄이 개발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군은 최근 기술 발달로 작전 반경이 대폭 확대되어 포병 사거리를 늘릴 필요성이 커졌고 이를 통해 유사시 내륙의 적군이 전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저지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포 성능 강화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지난 2월 6일 방위사업청은 대전 풍산연구원에서 155 사거리 연장탄 사업의 체계 개발 종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K9 K55A1 자주포에서 쓰는 고폭탄의 사거리를 늘리는 신형 포탄을 만드는 것으로 2014년 개발이 결정되었는데요. 작년 8월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12월에 국방규격이 제정돼 체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죠. 방사청에 따르면 155 사거리 연장탄은 군이 운용 중인 항력 감소탄과 로켓 보조 추진탄의 추진제를 복합 적용해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를 현재보다 30% 이상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거리 연장탄은 자주포의 사양을 바꾸지 않고도 포격 범위를 넓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육군 자주포는 TNT가 실려있는 KM-107, 549일, K307 포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K307은 학력 감소 고폭탄 BB-HU로 불리는데 포탄이 날아갈 때 발생하는 학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K9은 최대 사거리를 41km까지 늘린 것이죠.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이보다 더 먼 곳까지 K9이 타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포탄을 쏘면 학력 감소 추진제가 먼저 연소하면서 포탄의 학력을 줄이고 12초 후엔 로켓 보조 추진제가 연소해 포탄의 비행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거리를 늘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K9 자주포는 기존보다 사거리가 10km 이상 늘어나며 K55A1은 K9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거리를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술 발전은 K9 수출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포병은 사거리와 정밀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추세입니다. 미국이 사거리가 70에서 130km에 이르는 M1299 자주포를 만들었고 러시아도 사거리 70km인 ES-35 칼리차 SV 자주포를 개발했습니다. 미래전을 위해선 초장사정 자주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가 된 것이죠. 방위사업청은 올해 사거리 연장탄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축전을 통해 이번 155 사거리 연장탄 개발 성공은 우리 군 포병 전력 중강은 물론이고 전 세계 155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와 연계한 수출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파워팩을 만들 기술이 없어 독일의 파워팩을 사서 달았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파워팩 개발에 투자한 결과 이제 독자 기술로 파워팩을 개발해냈고 드디어 전 세계 시장을 휘어잡은 K9 자주포에 한국산 파워팩이 장착됩니다. 앞으로 K9는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지 사뭇 기대됩니다. 우리가 몇 년 걸릴 일을 한국은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해낸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해왔다. 유럽 방산업체 고위 관계자. 지난 29원 로이터 통신이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을 노린다는 보도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폴란드 관리는 누구보다 빨리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이 주요 고려사항이었다며 10대의 K2와 24대의 K9로 이루어진 첫 선적은 거래가 체결된 지 물과 및 달 후인 12월에 폴란드에 도착했으며 이후 최소 5대의 전차와 12대의 추가 자주포가 인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또 다른 주요 무기 제조업체인 독일은 헝가리가 2018년에 주문한 44대의 새로운 레오파드 탱크를 아직 인도하지 못했다는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수석 분석가인 오스카 피에트레비치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다뤄진 한국의 가장 큰 경쟁력은 빠른 배송, 이른바 로켓 배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무기 산업의 간부들은 그것이 미래 고객을 위한 판매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빠른 배송만큼 매력적인 마케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K2 전차 4차 양산 사원이 발표되었는데 2024에서 28년까지 약 1조 9,400억 원을 들여서 150여 대를 추가로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추가 생산 발표는 한국 무기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포린폴리시는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 1000대를 계약한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며 폴란드 입장에서 한국과의 대규모 계약은 독일을 선택할 경우보다 훨씬 빨리 탱크를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방위 산업을 육성하려는 폴란드의 요구까지 충족해주는 이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도 폴란드가 유럽 전체 레오파르트의 탱크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0대의 K2 전차를 갖출 경우 다른 나라들이 상호 운용성 면에서 K2 전차 구매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독일의 레오파르트의 전차는 현재 나토 육군 주력 전차로 유럽 각국에서 2000대 이상이 운용되고 있고 독일은 오랫동안 주변국의 무기 공급자 역할을 해왔으나 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전차의 느린 인도 속도에 좌절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국방분석가 을레이크 헤르징거는 한국 폴란드 팀 구성이 유럽 주요 전투 탱크 시장에서 독일의 확고한 지배력을 싹쓸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폴란드는 K2 전차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차에서도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이 프랑스와 계획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가 충돌이 벌어지며
한국의 차세대 전차가 더욱 관심을 받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디펜스 24는 5월 30일 지상군 기갑혁명 가속화라는 제목으로 폴란드 지상군 장비 현대화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폴란드 기갑 및 기계화 부대의 수장 야로스와프 고로프스키 준장의 발표를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전차의 현대화에 대한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고로프스키 준장은 K 전차에 대한 도입도 거론하며 이 같은 현대적인 전차의 도입을 다른 은하계로의 도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은하계로의 표현은 조금 과한 듯했으나 이어지는 예비역 준장 출신의 현대로템의 미희성 부사장의 사업 설명에서 이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희성 부사장은 현대로템은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산업기업인 현대자동차 그룹 개발의 자회사이며 동시에 철강뿐만 아니라 운송수단 개입 및 집단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부사장은 현대차 그룹은 세계 3대 자동차 기업이라며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현대차 그룹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전치에서 구현될 핵심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선체매 전체 승무원이 있는 구조 레이아웃과 130대포가 장착된 원격 조종 포탑, 수소 연료 전지 사용, 첨단 능동 방어 시스템 및 확장된 상황 민식 기능을 갖춘 차량 장비 다중 역할 무인 항공기 포함뿐만 아니라 별도의 발사대에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이희성 부사장이 설명한 차세대 전차의 계획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방과학연구소 K2전차의 차기 전차인 K3전차 개발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2026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 이희성 부사장이 폴란드에서 차기 전차에 대한 계획안을 괜히 자세하게 브리핑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파격적으로 K2전차 100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한국과 K3전차 공동 개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는 한국이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 K3전차 때문에 K2전차를 1000대나 도입하고 자국 내 생산시설을 갖추는 큰 그림을 그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무기 생산의 최강국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 2와 르클레르를 대체할 차세대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진행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폴란드가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무참하게 무시당했고 이에 폴란드는 한국에 K2 전차를 도입하기로 하고 독일과 프랑스가 배제한 차세대 전차를 한국과 손을 잡고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국제 방산 전시회에 독일 라인메달은 130주포로 무장한 최신 주력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의 이름은 KF-51 팬서로 우리에게는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K 블랙팬서의 이름과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독일 라인메달은 레오파르트 2를 대체할 신형 전차로 이 모델을 내놓으면서 레오파르트의 최신 버전인 EA70I에라 미국 에이브럼스 최신 버전보다 가볍게 기동성을 늘리고 레오파르트 2의 주포 120포에 비해 130 활강포를 장착해 화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여기에 라인메달이 개발한 스트라이크 실드 능동 방어 시스템도 장착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름이나 성능 개량에서 보면 독일 라인메달이 최근 급부상하는 한국의 K 블랙팬서를 겨냥하고 만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KF-51이 바로 독일과 프랑스가 만드는 차세대 전차였는데 이를 두고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 국가들은 차기 전차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지 않고 독일과 프랑스가 독점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도 불협화음이 벌어지면서 지금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독일이 KF-51 개발하면서 슴득한 최신 기술을 가지고 레오파르트 2의 후속 전차에 적용시켜 단독으로 해외에 수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프랑스는 반발하며 차기 전차를 공동 개발한다고 하고서 여기서 얻은 신기술을 독일이 레오파르트에 넣어 이익을 독점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독일은 영국을 끌어들여 프랑스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이 때문에 지금 차기 전차의 계획이 느려지고 완전히 무산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독일군이 최신 기술로 개량된 레오파르트 EA8 18대를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독일은 새로운 차세대 전차를 빨리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레오파르트 2를 개량해서 팔아 당장의 이익을 얻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독일 방산업체들이 이익을 독점하려 하고 싸우는 동안 한국은 차세대 스텔스 전차 K3을 빠르게 완성해 속도면에서 압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3 전차에 130대포와 레이저 대포 및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다고 했는데 고출력 레이저는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 무인기 등을 공중에서 요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드론이 답재되어 보이지 않는 주변 정찰과 감시 공격까지도 할 수 있으며 스텔스 전차로 변신이 가능하여 적의 레이더에도 감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내의 목표는 K3 전차를 빠르게 개발해 전차 강국 미국, 독일과 러시아를 뛰어넘는 최강전 차강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단순한 개발 목표로 선정한 것 같지만 지금 그동안의 개발 과정을 보며 폴란드를 비롯한 각국의 전문가들은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군산학연이 범국가적인 기술력을 총동원해 K 전차의 개발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의 기술은 거의 미국 전차를 흉내내는 수준에 불과했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전차를 만들겠다는 포부는 그저 목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한국은 기술력을 총동원해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10년 만에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차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말까지 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또다시 세계 최강의 차세대 전차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국가들은 한국의 계획이 결코 험언이 아니며 속도면에서 따라올 나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군시 매체에 로이터 통신의 최근 기사가 많이 인용되었는데 이 기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 걸릴 웬을 한국은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해낸다.